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보훔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강등권으로 다시 추락합니다.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는 보훔에게 3골이나 허용할 정도로 박스 안의 수비가 매우 좋지 못했는데 이전 시즌 최악 수준이었던 수비력의 약점이 아직 개선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문제는 공격진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루케바키오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유리몸 요베티치는 다시 부상으로 전열에서 일탈했고 이에드레 흐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역습에서 운더볼 능력을 발휘하던 세르다르가 운반한 공을 방점으로 이어줄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는데 전형적인 역습 위주의 팀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홈팀이지만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홈에서도 42%의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공격 기회보다는 수비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더 긴 상황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는 순간의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단단한 수비가 필요한 역습 성향의 헤르타 베를린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은메차가 결장했음에도 리그 2위 프라이부르크를 6대0으로 잡아내면서 훌륭한 홈에서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중원에서 점유율 확보는 홈에서 더 잘 되는 편이었는데 이번 경기의 상대인 헤르타 베를린이 역습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이전 경기처럼 중앙에서의 주도권은 볼프스부르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전 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한 뷔머의 이탈이 아쉽기는 하지만 윈드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 라인이 상당히 얇아져 있고 강한 압박으로 실점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수비 플랜도 크게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압박으로 공을 운반하는 세르다르만 집중적으로 견제합니다면 헤르타 베를린의 주요 공격 루트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역습 성향이 짙은 헤르타 베를린의 특성상 볼프스부르크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헤르타 베를린의 전방 라인의 이탈도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볼프스부르크도 이전 경기에서 최다 득점자 없이도 6골을 퍼부은 화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치오 대 AC 밀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볼로네를 1대0으로 잡아내고 꾸준하게 순항 중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월드컵 이후 좋지 못했던 실점 억제력이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호재인 점이죠. 다만 볼로네는 아르나우토비치가 빠진 상태라 전방에 상당한 공백이 있던 상황이었고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수올로도 올 시즌 4번째로 득점이 적은 팀이었죠. 라치오의 풀백 라인이 안정을 찾은 센터백 라인보다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임을 감안하면 최근 두 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밀란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임모빌레가 이탈했지만 올 시즌 임모빌레의 공백을 안데르손이 잘 메워주었기 때문에 큰 공백은 아니죠. 안데르손이 폴스9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골을 독점하기보다는 측면과 미드필더 자원과의 연계와 매크로온 볼 전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밀란이 후반이 되면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점도 라치오 입장에서는 공략해볼 만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AC 밀란은 인테르에게 0대3으로 대패하면서 좋지 못한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폴리를 추격하기 위해 꼭 잡았어야 할 레츠전을 2대2로 비긴 것은 상당히 아쉬웠던 결과였고 라치오를 상대로도 우세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밀란은 최근 세트피스와 후반부 실점이 약점, 이전 경기에서도 세 번째 실점은 후반전에 나왔고 로마전에서는 87분 이후 두 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0 스코어를 지키지 못하고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라치오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진 팀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인 점이지만 최근 수비력에서 문제가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아도 무방할 것.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 라치오가 로마뇰리 영입 이후 중앙 수비 라인이 안정되었지만 측면 수비에서 약점이 뚜렷하다는 점을 밀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루가 미끼 역할을 하면서 내양이 중앙으로 좁히고 테오가 직선적으로 올라오면서 전방에 순식간에 많은 숫자의 선수를 배치하는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치오가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 팀이 상대를 공략해볼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 밀란은
약한 라치오의 측면 수비를 이용할 수 있고, 라치오는 최근 밀란이 후반에 흔들린다는 점과 세트피스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밀란의 뒷심이 좋지 못하고 내체전에서는 두 골을 먼저 실점하는 등 라치오보다 수비적인 흔들림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부에서는 라치오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사우샘프턴 대 뉴캐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아스톤 빌라에게 0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승골도 오픈플레이가 아닌 세트피스에서 허용한 것이었던 만큼 실점 상황에서도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이선 존스 감독은 300을 플랜 A로 사용하던 감독이었으나 이제는 400 양상의 시스템을 자리 잡게 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라우즈를 2선으로 기용하면서 워드프라우즈의 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유기적인 대형 변화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수비적인 성과도 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 5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워드프라우즈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뚜렷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롱볼을 주로 쓰는 팀 특성상 공중볼에 아주 강한 뉴캐슬과는 상성도 좋지 못한 상태죠. 맨시티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해당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아주 세게 돌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팰리스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최근 공격진의 성과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특히 주포인 알미로는 2023년 들어 공격 포인트를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득점은 하나도 없는 상태죠.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예상되었던 기마랑이스가 예상을 깨고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실상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기마랑이스가 홀로 집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마랑이스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더 답답해질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골만 넣지 못했을 뿐 기대 득점은 1.25골로 공격 전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득점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수비에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이죠. 전방 압박의 강도와 유동적인 전형 변화와 대처 등 실점 억제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로테이션을 돌렸던 컵 대회를 제외하면 최근 4경기에서 실점이 없습니다. 뉴캐슬이 유리한 위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우스햄튼이 최근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기는 하나 롱볼과 측면 위주로 빌드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은 변함이 없는데 공중볼과 수비에 전반적으로 강한 뉴캐슬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